기생충이 뇌를 직접 자극하거나 충분히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조금 더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게 만든다. 범죄자들에게 검사를 했었더니 많은 수가 감염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밤에 자는 동안에 기어 나와서 항문 주변에 알을 까거든요. 몸 안에서 다리 쪽에 뜨거운 열감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차가운 물을 찾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기생생물 세계은행에서 기생생물을 자원화하고 있는 이동민 박사입니다. 저는 기생수 팬인데요. 중학교 때 즐겨보던 만화책이 원작이라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기생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게 외계에서 날아온 씨앗 같은 것이 꿈틀꿈틀 돼서 사람의 몸과 융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다양한 기생충 중에서 사람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종류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충이라고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선충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 걸리게 되면 림프계가 막히게 되면서 다리를 엄청나게 비대하게 만들고 손을 비대하게 만들고 혹은 생식 고환을 엄청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증상이 다리를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엘렌파틱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코끼리 다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숙주를 조종하고 인간의 어떠한 의지를 빼앗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톡소포자충이 예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톡소포자충이 뇌를 장악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조금 더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톡소포자충 외에도 숙주를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메디나충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성립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다리 쪽에 뜨거운 열감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차가운 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시내로 나가게 되고 그 시내에 나가게 돼서 열을 식히고 있는 동안에 메디나충이 수계로 빠져나가는 그런 생활사를 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치 기생수에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각각의 형태랑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이 톡소포자충에 걸렸을 때에는 조금 더 와일드한 폭력성을 띠게 만든다고 하고 여성이 톡소포자충에 걸렸을 때에는 조금 더 섹시하고 관능적으로 보이게 한다 라고 하는 추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물상 안에서 숙주들이 보이는 관찰적인 시점에서 뒷받침을 하는 자료로 쓰이고는 있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포유류 전반에 톡소포자충이 감염이 되는데 야성성을 만들어주니까 다양한 동물군 안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톡소포자충 검사를 했었더니 많은 수가 감염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문헌 안에서 언급한 내용을 봤습니다. 고양이는 톡소포자충의 종숙주예요. 보통은 중간숙주인 쥐가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었을 때 고양이에 대한 회피 본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무뎌진다라고 하거든요. 겁을 상실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무뎌졌다에 더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고양이에게 먹힐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보통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경우에 만났을 때 사람도 그럴 수가 있지만 보통 중간숙주 내에서 종숙주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생충의 경우에도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종숙주에 대한 조종보다는 중간숙주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숙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것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에서 생리적인 변화, 유전적인 변화, 행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행동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니굴라 촌충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니굴라 촌충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의 유충이 감염이 됐었을 때 이 물고기의 장기들은 퇴화를 하고 안에 유충으로 꽉 차게 돼요. 그리고 몸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옆으로 누워서 수면 위에서 헤엄을 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새에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톡소포자충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굼뜨게 만들어서 고양이에 대한 회피 반응을 억제하는 부분이 오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유전적인 변화인데 유전적인 변화에서는 리베이로리아 흡충의 경우에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태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인자를 촉진
후진하게 됨으로써 다리가 2개 이상의 다양한 다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구리가 점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동 반경이 약해지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먹히게 되고 리베이로이아 흡충은 생활사를 돌리기가 편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기생충이 기여를 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이 구물이 굉장히 촘촘한데 모두가 다 회피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도망을 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더 이상 포식자가 이 포식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생충이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생충이 뇌를 직접 자극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톡소포자충은 사람의 다양한 세포에 감염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근육세포가 됐든 생식세포가 됐든 뇌세포가 됐든 다 가능하다는 건데, 반대로 연구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톡소포자충을 쓰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을 정도로 꼭 뇌를 조종한다기보단 기생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포가 죽지 않게 살아있게끔 하는 부분에 영향을 두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것은 선모충이라고 해서 선충 중에 근육에 박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선충이 있거든요. 보통은 멧돼지나 오소리 등의 근육에 또아리를 틀고 먹히기를 기다리다가 포식자가 그들을 먹었을 때 성충이 되는 구조인데, 이 유충 단계에서 그들이 중간 숙주의 근육세포에서 혈관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안에서 유충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세포 안에 변화를 줘요. 그러한 생리학적인 변화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관찰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뇌를 조종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가시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도 소개가 됐는데,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영가시는 엄청난 갈증을 유발해서 사람이 물을 찾도록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어요. 자연계에서의 영가시는 사막이나 메뚜기 이런 곳에 기생을 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뱃속에서 잘 자라게 된 경우에는 메뚜기나 사마귀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 영가시가 다시 수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은 역시 뇌보다는 생리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들이 뛰어가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리베이로이아 흡충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태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인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다양한 다리를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류코클로니디움 파라독섬이라고 해서 달팽이에 기생하는 흡충이 있습니다. 달팽이에 기생한 흡충이 달팽이의 더듬이에 가가지고 마치 애벌레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달팽이는 그 상태로 이파리의 끝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애벌레가 새에 눈에 잘 띄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거죠. 착시 효과를. 그렇게 해서 더듬이가 잡아먹히게 되면은 또 달팽이는 재생을 해요. 다시 또 더듬이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달팽이는 새의 분변에 있는 파라독섬 알들을 또 섭취하고 또 감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활사가 돌게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개미에 감염되는 선충인데, 걸리게 되면은 배 쪽이 빨갛게 열매처럼 익게 돼요. 그리고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는 나무의 윗둥으로 올라가서 빨갛게 익은 배를 바짝 들게 됩니다. 역시 열매로 착각해서 또 새는 그거를 쪼아서 먹게 되는 거죠. 간흡충을 예로 들게요. 물고기에 피낭을 형성해가지고 먹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잡아먹히게 되면은 위에 pH가 보통 2 정도 되는 위산에서 낭이 까여져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숙주 안에 몸에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빠르게 장으로 이동하고, 간흡충의 경우에는 포장에 연결되어 있는 담도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민물고기 회를 드시는 분들은 내가 꼭꼭 씹어 먹으면 그 다음에 이 소주로 알코올 소독을 하면은 충분히 기생충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충분히 우리 몸에 위액을 거쳐서 장에서 살아가지고 오히려 외부 환경의 변화가 내가 드디어 원하는 종착지에 왔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이 돼서 성충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시그널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숙주하고 기생충이 서로가 진화를 해가면서 분비 경쟁을 한다고 많이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레드킹 가설입니다. 레드킹 가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원 이름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붉은 여왕이 등장하는데, 계속 달려야지만 그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는, 즉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해야지 되는 진화의 관점에서 이 가설이 붉은 여왕 가설로 붙여졌거든요. 즉 숙주와 기생 생물 간에서도 서로가 분비 경쟁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성립이 됩니다. 참 재밌는 게 흡충이 여러 중간 숙주들을
숙주를 거쳐서 결국에는 성충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중간 숙주를 못 만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다양한 중간 숙주를 만나고 다양한 종숙주를 만나면서 확산되는 그러한 모델로 진화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숙주 안에서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역시 많은 수의 중간 숙주에 본인이 감염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알에서 다양한 중간 숙주에 감염이 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다시 종숙주가 포식을 하면서 성충이 되고 포식 활동을 하는 종류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하나의 종숙주에 적응을 했었다가 다른 숙주에도 계속 챌린지, 도전을 하면서 숙주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 생존에 유리하다고 본 거겠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조종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완전히 지배한다기보다는 불편한 감을 줘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충이라고 사람의 직장 부분에 감염이 되는 선충들이 있는데 이 선충은 밤에 자는 동안에 기어 나와서 항문 주변에 알을 까거든요. 이 알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알들을 이제 바깥에가 잘 뿌려놓고 다시 이제 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충에 걸려있는 사람은 항문 주변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우니까 손으로 긁게 되죠. 긁게 되면은 그 끈적끈적한 알들이 이 손에 묻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뭐 핸드폰을 만지고 장난감 만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알로서 다 오염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염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아주 작은 불편함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기생충은 생존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네, 기생충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는 보통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떠한 기생충은 사람보다도 더 커요. 기생 생활을 하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생 생물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 세균, 바이러스, 진균 다양하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연충류 중에서 대왕고래, 고래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경우에는 고래의 장만큼 길이가 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20m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큰 것이고요. 요충의 알은 사람에 기생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요충이 잘 자라면은 한 1cm 정도로 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이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알들이 꽉 차 있고 알 사이즈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기가 어렵지만 알의 수가 많아가지고 뭉쳐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기생충들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권 내에 잘 적응한 기생충들은 쉽게 말하면 로또에 맞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한 가축동물이나 사람이 양식하는 환경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은 수가 갑자기 불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어 양식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광어 양식이 성행함으로써 인위적인 환경 내에서 병이 있진 않았으나 달라진 작은 공간 안에 광어가 엄청나게 자라다 보니까 변화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기생충들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의 먹거리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거는 기생충에 기생하는 하이퍼 파라사이티즘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카테노테니아라고 하는 촌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류에도 발견이 된 기생충인데요. 기생충, 촌충에 감염이 되어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을 또 등쳐먹는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람의 촌충이 있습니다. 아시아조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람에 감염되는 테니아 조충은 유구조충과 무구조충 이렇게 두 종만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섭취했었을 때 감염이 되는 촌충이고요. 무구조충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 걸리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머리 부분에 갈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1900 초반부터 계속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소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자꾸 소고기를 먹으면 감염되는 무구조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지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은 돼지고기에도 무구조충이 감염이 성립되는 것인가? 해서 그러한 현상이 아시아권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해서 돼지의 장간막이라든지 내장 쪽에 낙미충이 분포하는 게 보여졌고 그 부분을 먹었을 때 무구조충 감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라고 그 섬 지역에는 소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역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무구조충이 감염이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식습관을 조사해보고 실제로 사람에서 기생충 감염을 확인했었을 때 아주 재미있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인구가 5고 소고기를 먹는 인구가 1이어서 5대 1인데, 그렇게 되면은 유구조충도 무구조충하고 5대 2의 1의 비율로 감염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1대 5의 비율로 감염된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의 이만종 교수님과 엄기선 교수님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즉 새로운 신종이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사람의 식습관, 돼지고기를 먹는 5 중에 4가 새로운 기생충이고, 또 유구조충과 무구조충 1대 5에서 무구조충이라고 봤던 5 중에 4가 새로운 조충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1대 4대 1로 이 4에 해당되는 새로운 신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실험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엄기선 교수님이 도축장에서 간에 박혀있는 낙미충을 직접 먹어가지고 이 기생충을 몸에서 길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기생충이 유구조충이 아닌 모양이 무구조충과 비슷한 기생충인 걸 알게 되고, 새로운 생활사로 돌아가는, 모양은 무구조충과 비슷하지만 그것이 아닌 새로운 조충, 아시아 조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고요. 세계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등재가 되고 인체 기생충학의 교과서를 바꾼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생충의 발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